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우리 사회의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9%라고 합니다. 아마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각 언론들은 이것이 2015년 메르스 파동이라든지 연말정산 파동 이후로 최저라고 그러면서 특히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됐다는 얘기를 일제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 29%는 총선 직전 4월 12일보다 약 10%가 급락한 것입니다. 즉 총선 참패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29% 급락했을 때 부정평가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잡고 있는데, 하나는 소통이 미흡하다, 하나는 경제정책의 실정, 또 하나는 이제 독선 독단, 이 세 가지가 바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락시키는 악재 요인인 것 같습니다. 총선 참패 요인을 조금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하나는 이제 민생과 관련된 경제의 실정, 예를 들면 시운해고라든지 아니면은 노동법 계약, 비정규직 양산, 전월세 문제, 이런 것 같은 민생 문제에 대해 실패, 그리고 국민 기본권 침해, 세월호 참사라든지 테러방지법 제정,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총선 참패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본인이 당선될 때 내건 구호가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였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특히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룸으로써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복지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극단적으로 짙고 있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 역시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4년 지난 현재 2016년 우리 사회는 헬조선 혹은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양극화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거, 의료, 교육, 양육, 노후, 취업, 결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7대 부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이 7대 부분이 모두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총선 참패의 요인으로는 나타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적 가치가 후퇴됐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와 언론 탄압, 이런 거를 들 수 있겠죠. 그런 민주주의적 가치의 후퇴 중에 하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역사 왜곡에서이라고 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역사 쿠데타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즉 가치가 완전 전도된 것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갖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바로 박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수 언론도 지적하고 있고, 사실 이 보수 언론들은 그 이전에 국정화할 때 크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거의 방관자적인 자세에 있다가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하니까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또 하나, 독선과 그 박근혜 대통령 오만을 이 국정화 문제라고 보여줄 수 있는 징표 중에 하나가, 이 국정화를 추진했던 주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은 황우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육선고지를 이번에 도전했죠. 그렇게 보면 상당히 경력이 있고, 웬만하면 다선 의원들은 초선에서 재선이 힘들지 3선, 4선은 웬만하면 수월하게 넘어가는 게 일반인 관례입니다.
더군다나 육선고지를 도전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곧 자신이 당선되면 국회의장을 노렸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번에 아주 초선 의원한테, 그것도 그 지역에 4번이나 낙선한 그런 상대편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갖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마침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고 그렇게 볼 때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악재로 작용한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이고 또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번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앞으로 새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좋은 정책, 추진해야 할 좋은 정책 중에 10가지 꼽았는데 첫 번째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고 두 번째가 국정교과서 폐기였습니다. 이게 시민들 전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서 잘 보시다시피 지금 야당이 정책 공조 1호를 국정교과서 폐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볼 때 결국은 국정교과서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은 주요한 요인이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국정화의 저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그 국정교과서에 독선을 잘 보여주는 데이터를 하나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바로 이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자료는 박근혜 정부가 11월 3일 날 국정화를 실시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원래 이 교과서 교과서 발행 제도는 사실 국무총리까지 나설 사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차관 정도가 나와서 발표하면 되는데 이날 교육부총리보다 더 상급자인 지금 부총리가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그때 무슨 소리 했냐면은 국민 절대다수가 잘못된 교과서를 갖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그 잘못된 교과서의 퍼센트가 99.9%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0.1%만이 올바른 교과서고 99.9%가 잘못됐다. 편향된 교과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화면을 보면서 상당히 좀 섬찟했습니다. 99.9%가 옳다고 하면 그것이 더 옳은 교과서일 텐데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현 정부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0.1%가 옳고 99.9%가 틀렸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주권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0.1%라도 우리가 옳으면 옳은 거고 99.9%가 다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틀리면 틀린 거다 하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보여줬고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거죠. 사실 이 국정교과서가 진행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국정교과서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이 한 것 중에 제일 큰 집단이 역시 지성인 집단인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교사들입니다. 현장 교사들. 아마 박근혜 정권 들어서 시국선언이 3차례 있었는데 맨 처음에 한 번이 국정원의 그 댓글 사건, 즉 국민 주권을 침해한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즉위하자마자 그 문제가 제기됐고, 두 번째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그리고 3년차에 많은 교사들 또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바로 이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집단지성의 목소리고 현장 교사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과 오만에 심취되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것이 실행 단계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럼 국정교과서가 잘못됐냐? 그 지식인들이 한 3,000명이 아마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앞에 3차례 시국선언을 했다고 그랬지만 이때가 제일 많고 학교도 제일 다양한 학교가 했습니다. 크게 당시 교사들은 4가지 정도가 국정화가 잘못됐다.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역사 교육을 독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역사 교육이라는 것은 역사학자들하고 학부모, 교사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것이지. 그 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장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 저희 교수들이 한기보다도 이미 2013년에 유엔에서 교과서는 국정하면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경고한 겁니다. 그 경고한 거를 다시 이제 지식인들이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왜 국정교과서를 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교수들이라든지 교사들이 반대한 이유는 역시 역사 교육은 정치 권력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학문의 자유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침해했던 헌법적 가치를 지금 침해하고 있다. 이걸 또 문제에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국정화라는 건 국가가 하나의 획일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건데 민주주의 원칙은 역시 자율성과 다양성, 다원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위배된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역시 대한민국 현재 수준에 우리가 그래도 세계 경제 OECD 국가들하고 10위권에 들고 있고 또 우리가 민주화도 이뤄갖고 아시아 전체 나라에서 모범 국가인데 이런 우리나라 국가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갖고 많은 지식인들이 반대를 했고 빨리 포기해라.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니네들 주장 틀렸다. 99.9%가 틀렸다. 0.1%가 맞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99.9%, 즉 검정교과서를 말하는 건데 검정교과서가 8종이 통과됐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99.9%라는 것은 7종을 말하는 거고 0.1%는 한 종을 말합니다. 이 검정교과서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짜 뭐 잘못됐고 편향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교과서 발행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정부의 교과서는 학자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검정제도인데 검정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정부가 서술 지침을 내립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써라. 그 지필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서술 지침을 내리고 그 서술 지침에 의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썼겠죠. 그러면 그걸 다시 정부가 그러면 서술 지침대로 이 책을 썼나 안 썼나 검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서술 지침과 검정 기준에 맞으면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종이 통과된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말하는 99.9%의 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지필 기준을 마련해주고 그 지필 기준에 맞추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거를 심사를 해갖고 통과시킨 책입니다. 즉 만약 이 책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지필 기준을 마련한 교육부한테 있고 검정을 한 국사편찬위원한테 있는 거지 필자들한테 있는 게 아니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쓰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 잘 썼으니까 통과시켜놓고 나와서는 이제 와서는 99.9%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교과서는 검정제도이기 때문에 필자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국가가 쓰라는 기준, 정부가 쓰라는 기준에 의해서 책을 쓴다는 데서 많은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학자라는 건 자기 학설도 있고 학문적인 성격도 있는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필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가 현재 우리처럼 검정제도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게 인정제도입니다. 인정제도는 뭐냐면은 검정제도는 지필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 쓰는 건데 인정제도는 본인이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나중에 국가가 다시 한번 검증하는 거죠. 즉 검정제도는 지필 기준도 있고 국가가 심사 2가지를 하지만 인정제도는 지필 기준 하나는 빠지고 국가 심사만 있는 거죠. 그만큼 조금 더 자유롭죠. 그보다 더 자유로운 거는 자유발행제도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쓰고 모든 다 교과서 시장에 내놓고 그러고 학교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죠. 현재 세계 교과서 발행 시스템은 검정제보다는 인정제, 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정제는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국정제에서 겨우 검정제로 왔는데 한 10년 됐습니다. 다시 지금 국정제로 거꾸로 가면서 이 발행 지금 그러면서 이제 99.9%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거죠. 본인들이 지필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심사한책을 놓고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박기식이죠.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만 들으면 그 책이 좀 편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지필 기준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표지만 조금 다르고 아마 도판을 조금 더 넣고 자료를 조금 이제 다양하게 하는 그 차이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99.9%가 잘못됐다 하는 이유를 들어갖고 결국은 국정화를 밀어붙인 겁니다. 이렇게 국정화를 했을 때 그럼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냐?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이 11월 3일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확정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들어갖고 이전에 교과서가 편향돼 있고 잘못돼 있고 좌편향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막 확정 고시를 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 2, 3일 걸렸겠죠. 그래서 11월 6일 날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11월 7일자에 나왔으니까 그 결과는 6일 날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11월 7일자에 나온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정화가 좋다. 정부의 입장을 찬성하는 쪽이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정부가 이제 국정화를 하겠다고 시작했을 때 이게 확정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있겠죠. 국정화를 하겠다 해놓고 여론조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때까지 한 20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3일부터 역추산해서 20일 전, 그러니까 10월 12일이 됩니다. 그때 보시면은 이제 정부가 국정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국민의 국정화를 찬성하는 것이 42%고 반대도 42%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찬반이 안 갈라진 거죠. 갈라지지 않은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이제 정부가 국정화를 하겠다 하니까 많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교수들, 현장 교사들, 심지어 시민들, 심지어는 해외의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우리 동포들이 그건 잘못됐다 이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찬성이 조금 6% 줄고 반대가 국정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5% 늘어갖고 균형이 조금 아직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중간을 찾아오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게 36%는 어떤 상황에도 안 변하는 이게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이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자기 입장을 안 바꾸고 무조건 우리 정부가 하면 옳다 이런 층이고 대개 이제 연령별로 따져보면 이제 이렇게 나중에 연령별까지 분석했는데 대개 60대 그리고 지역은 TK층 이런 층으로 이제 대충 나오는데 이 프로가 이게 하나 연구거리라고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계속 36%로 변동이 없고 요쪽만 이제 조금씩 이 모르겠다는 층들이 조금씩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거. 이쪽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이 무응답층들이 이제 의견을 표시하기 시작해갖고 많이 들어보니까 중도층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잘 몰랐는데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마지막 그 아까 정부가 확정 발표할 때는 이 36%가 역시 국정화가 좋다 괜찮다 이런 쪽이고 53%가 국정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론이 20일 사이에 17%의 차이가 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국정화가 옳다 이것이 기존 검정 교과서는 좌편향돼 있고 이념 편향돼 있어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뭐 좌편향 그런 교책을 지식을 가르친다 이렇게 했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입장보다는 그 현장 교사 얘기라든지 대학 교수들의 얘기라든지 이런 쪽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11월 6일 조사니까 정부도 대충 이 시점 되면은 자체 내 여론조사에 보면은 지금 이 기울어지고 있구나. 우리보다 훨씬 정보가 많으니까요. 알았을 거고 그렇다면은 이게 여론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때는 여론 수렴 기간이거든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국정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이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무시를 해버린 거죠. 11월 3일 날. 우리가 하는 일에는 절대 후퇴가 없다. 99.9%가 틀렸지 0.1%가 틀린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갖고 국정화를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면 이제 다른 언론조사에서는 이렇게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 이 여론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물론 여론조사가 좀 틀릴 수는 있지만 17%가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는 찬반이 분명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 주권의 시대니까 국민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은 일단 걷어들이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했을 때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이때가 작년 11월이니까요. 내년 4월 총선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갖고 심판을 할 거냐 이걸 또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정부가 이걸 밀어붙인 이유는 우리 사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하도 이슈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누가 내년 4월 달 이때부터 따지면 한 6개월 후죠. 누가 내년 4월 달까지 국정화 문제를 갖고 이슈를 삼을 리가 있겠냐. 사실 뭐 실적으로 그 위에도 엄청난 많은 일이 벌어졌죠. 뭐 우연부 합의부터 시작해갖고 뭐 북핵 뭐 이런 많은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가 실종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을 너무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 프로테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걸 계속 가슴속에 갖고 있으면서 이번 여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우여 장관을 떨어뜨리고 또 국정화 문제 새누리당에서 핵심적으로 역할했던 사람이 김을동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송파인데 송파는 전통적인 여론 지지 지역이고 거기에 맞상대인 사람은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운동하던 사람이 신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맨 처음에 여론조사는 한 2배 차이가 났는데 결국은 김을동 의원도 떨어졌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국민들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2조인데 사실 그게 문서상에서만 있었지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정화 문제도 이렇게 추진했으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헌법에 있는 국민이 주인이고 내 말을 안 듣는 경우는 내가 가르칠 수도 있다. 국민 주권 의식을 확실히 보여줌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살아 숨쉬게끔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정화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정화 저지 운동을 한 저로서는 상당히 이번 총선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건 도대체 국정교과서는 어떤 교과서가 우리 역사상으로 볼 때 국정교과서가 언제 쓴 것인가 한번 배드리겠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쓴 때는 역사상으로 볼 때 크게 세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나치 독일 하에서 히틀러가 그야말로 나치 치하를 구가할 때 한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침략전쟁을 할 때,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할 때, 하나로 이제 전체주의로 정신을 몰아갖고 국가가 전쟁터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나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유신시대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원래는 교과서 제도가 1895년부터 시작하는데 거의 한 7, 80년 동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식민지 시대조차도 국정화를 안 썼습니다. 일제 총독부조차도 검정을 썼다가 요때 가서 막 전쟁기가 이제 시작되니까 그때 가서 바뀝니다. 그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아무리 혼란기가 있었고 전쟁도 우리가 겪고 다 겪었죠. 그래도 검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검정제도를 국정제도로 바꾼 것이 바로 박정희 유신체제입니다. 1972년이죠. 72년에 유신 독재를 하면서 바로 이제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국정화를 했고, 바로 이 이후로 쭉 국정화를 했다가 많은 역사계에서 이제 저항과 시민사회의 저항,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2007년에 거민정제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10년도 안 돼갖고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국정제로 환원시키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바로 이제 요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의 성과를 일거에 후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고, 전 세계로 현 시점에서 국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한 대여섯 나라, 10손가락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왜 국정제를 실시하냐면, 많은 검정제라는 건 여러 사람이 책을 내는 거가 되는데, 가난한 나라는 그렇게 책을 낼 만한 사람이 없게 되니까 하소식 국가가 대신 책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 통제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방글라데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북한과 같은 이제 수령 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종교 국가 이런 데서나 국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10손가락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회귀하겠다는 것이 2015년 국정제도니까 이건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엄청난 자존심을 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역사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일본도 거민정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정제로에서 거민정제로 바뀌기 전 한 2002, 3년 전에 저도 이제 일본 학자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은 우리가 일본 교과서 왜곡을 자주 얘기합니다. 야, 그거 뭐 이렇게 니네 침략했으면 좀 시인하고 좀 반성하고 사과하지. 왜 그렇게 교과서를 왜곡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민정제다. 니는 국정제를 쓰면서 우리한테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후진적인 교과서 제도를 쓰면서 무슨 역사 왜곡을 비판하냐? 니는 교과서 제도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라. 이럴 정도로 그래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07년에 저희가 겨우 검정제로 바꿔놓은 거를 일거에 지금 이제 국정제로 환원하겠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우선 정통성이 취약하거나 독재 국가이거나 빈곤 국가 이런 나라에서 쓰는가 국정제도입니다. 국정제도는 그야말로 뭐 우리가 뭐 GDP가 얼마고 GNP가 몰라서 선진국 후진국 구분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구분이 국정교과서를 쓰는 겁니다. 국정교과서 쓴다는 얘기는 아주 국민이 미개하거나 아주 그냥 나라가 너무 가난해 갖고 나라가 책을 보급해주면 안 될 정도 아니면 하나의 종교국가 뭐 이런 나라에 쓰는 제도를 국민들한테 쓰고 명분을 뭐 99.9%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한 것이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다양한 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제도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가고 인정제에서 자유발행제로 가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회귀를 하겠다는 게 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독선과 오만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국정제 문제는 이와 같이 이제 후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92년에 어느 국어 교과서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당시 국사 교과서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국어 교과서를 갖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국사도 국정 교과서였으니까요. 아까 말한 2007년에 거민용으로 바뀌었으니까 헌법 소원을 쭉 그 헌법관이 판단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국정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게 우연이라고 판결은 못하지만 국정제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국정제에서 앞으로 검정제로 가야 되고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가야 되고 인정제에서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 그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사 같은 책, 지금 그 교사는 국어를 갖고 이제 우연 소송을 제기했는데 국사같이 여러 의견이 다양한 책은 국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92년에 이미 그런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2013년에 이 교과서 문제를 왜 자꾸만 국정으로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건 하나의 이유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현재를 장악한 사람이 과거를 장악한다. 과거를 장악한 사람이 미래를 장악한다. 즉, 이 교과서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자기 편하게, 왜냐면 자기 권력이 자기가 정당하게, 권력의 출처를 정당하게 설명을 해야지. 즉, 친일이나 독재의 결과로 자기가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권력이 정당한 걸 설명해야지만 미래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미리 얘기해갖고 2013년에 국정교과서 쓰지 말라. 이게 국제사회의 권고입니다. 국제사회 권고고, 그래갖고 베트남이 사실 국정제였어요. 베트남이 국정제였는데 작년에 유엔에서 베트남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국정제 쓰지 말라 해갖고 베트남이 받아들여서 검정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이미 국제사회에서의 역사를 갖고 이게 왜곡한단 말이죠. 권력을 창출하게, 왜곡된 권력을 창출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엔사회가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2013년에 이미 내렸는데, 왜 우리는 지금 2015년에 유엔이 이미 권고를 내렸는데 거꾸로 지금 권고를 무시하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격이 높아져갖고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정작 그 유엔에서 국정조정을 실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국정제를 거꾸로 가는 그런 것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며칠 전에 나온 미국 무부에서 나온 거죠. 뭐 4월 15일이니까 오늘이 4월 20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인권보고서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죠. 미국에서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이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국정제를 지지받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라든지 그거는 전혀 없는 거를 무슨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갖고 국정제를 하고 그러고서도 총선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했다는 참 그 자체의 그 독선과 오만이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좀 잘 아셔갖고 이 문제는 회귀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박근혜 정권은 이렇게 국제 여론이라든지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불구하고 그 저항이 일어날 것 예상을 하면서도 왜 국정제를 강행했을까? 아까 뭐 99.9%가 편향돼서 그렇다. 그거는 뭐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도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외국 언론에서 먼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2014년 1월 13일에 이게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국정제로 전환하기 한 1년 전에 이미 뉴욕타임즈가 정치가와 교과서라는 사설을 씁니다. 사실 뉴욕타임즈라면 전 세계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이게 2014년 1월 13일이니까 박근혜 정부가 국정화하는 게 2015년 11월이니까 한 2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이미 한국이 국정화로 가겠다는 것을 조짐을 확인했습니다. 참 놀라운 언론들의 그 판단력인데, 물론 뉴욕타임즈가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게 전혀 근거 없이 판단한 게 아니라,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냐면 바로 2013년에 어떤 사건이 교과서 파동이 있었습니다. 교과서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8종의 교과서가 그 검정을 통과했으면 이제 교과서 시장에서 우리나라 교과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작성 방침은 서술 지침을 내리고 그걸 쓰면은 이제 국편이 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왔으면은 이 8종일 거 아닙니까? 한 책에서 한 학교에서 하나만 배워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현장에서 채택을 하는데, 채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사, 학부모 이런 분 지역 유지가 참여해갖고 우리는 8종 중에서 어떤 책을 쓰겠다 이런 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한 3종류를 올립니다. 3배수를 올리면은 최종적으로
교장이 결정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는 교과서, 교학사에서 나온 교과서입니다. 교학사에서 나온 교과서인데 그 책이 채택률이 0.1%였어요. 아까 99.9%라는 게 바로 0.1%를 제외한 겁니다. 교학사 교과서만 옳고 99.9%는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교학사 교과서가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후쇼샤오 교과서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아주 지독하게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사실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그게 교과서 시장에서 0.1%밖에 차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일본도 이전에 그 왜곡된 교과서가 있어요. 일본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책도 일본도 역시 왜곡된 후쇼샤라고 하는데 거기서 왜곡된 교과서가 0.1%밖에 차지 못해가는데 여러 뭐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고 거기서 검정제로 국정제로 바꾸진 않고 계속 압력을 넣어서 지금 한 10배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그 후슈사 극우사관의 교과서가 한 2%인지 3% 차지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좀 더 잘 만들고 이렇게 훌륭한 책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죠. 비유를 들자면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유를 들자면 내 딸이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한 8명이 있는데 8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과외 공부 선생을 시켜갖고 공부도 잘하게끔 해갖고 성적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7명은 아예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이 1등이라고 하는. 지금 그게 바로 국정의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림없이 이게 0.1% 차지했으니까 그럼 박근혜 정권이 이거를 열심히 노력해갖고 일본처럼 채택률을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다는 뉴욕타임즈는 이 사람들이 교과서 발행제도를 바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엔 아직 우리 사회에 국정교과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본도 열심히 그렇게 이제 채택률을 높였으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이 책을 더 잘 만들고 내용을 좀 보완하고 더 문장도 깔끔하게 해갖고 이렇게 다음 교과서 채택할 때는 채택률이 높아지겠구나.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40년 만에 국정제가 검인정제로 바뀌었는데 이게 국정제로 다시 회귀하리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뉴욕타임즈는 이미 그거를 정확하게 짚고 정치가와 교과서라는 사설에서 국정제로 갈 것이다. 2년 전에 이미 예견을 했죠. 그럼 왜 국정제로 가냐? 이유를 뉴욕타임즈가 들은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일본의 아베나 똑같이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즉 아베 총리는 자기 외조부가 키시노부스케라는 전범입니다. A급 전범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도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한국의 군사 독재자였고 또 일본 제국의 장교였다. 즉 친일 장교였다는 거죠. 이런 거로 볼 때에 이런 그런 내용이 자꾸만 이렇게 서술되는 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용납할 리가 없다. 일본은 왜 그러면은 국정제로 못 갔냐? 거긴 시민사회가 워낙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아베도 가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는 못 가고 다만 채택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우회 전술을 쓴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렇게 시민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하지 못하고 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장악력으로 볼 때 국정제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으면서 역사 교과서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충고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그러니까 이게 2014년 1월 13일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정제로 갔죠. 국정제로 가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사설을 한번 또 씁니다. 바로 이 사설인데 사우스 코리아 타겟 디시던트 해갖고 남한 정부가 비판자들을 겨냥한다 하면서 이게 나온 게 뭐냐면 2015년 11월 19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화가 한 것이 며칠이냐면은 11월 3일이라고 그랬죠. 아까 황교안의 발표가. 그러니까 황교안의 발표가 11월 3일이고 2주 후에 뉴욕타임즈가 다시 한국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론사 자기네 문제도 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은
한국의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그리고 그 정치의 핵심은 박근혜다. 한국 위기는 박근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듭니다. 박근혜의 문제점, 대통령의 문제점 세 가지를 듭니다. 하나가 국정화 문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했다는 문제. 또 하나는 노동 개혁을 해갖고 시운액으로 한다는 문제. 또 하나가 인터넷상의 반대 여론 통제. 이 세 가지를 들면서 그 원문을 정확히 읽으면 박정희 장군의 딸인 박근혜가 아버지의 임의를 좋게 만들려는 의도로 학생들에게 미화된 역사를 가르치려고 한다. 특히 민주주의와 자유가 마치 산업화의 걸림돌인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독재 시대를 미화하려고 한다. 아주 정확하게 그 국정교과서의 본질을 파악한 그 사설을 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나라 언론도 이 정도 됐다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정화를 못했을 겁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침묵을 지키고 찬성을 못하는 대신 침묵으로 응원해 준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패배하고 나니까 그 보수 언론 중에 하나가 국정화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에나처럼 이게 지금 물어뜯는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 국정화를 한데 한 주범이라 주요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국정화가 진행 중인데 현재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6학년 1학기가 바로 국정교과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야말로 앞으로 나올 국정교과서 예고편이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가장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인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위안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이전에 이제 책을 내기 전에 실험본이 있습니다. 실험본에서 이렇게 쓰고 이제 그걸 여론을 수렴해 갖고 최종본으로 나오는 요게 요새 배우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위안부 문제를 싹 빼버렸어요. 이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28일 날 그 위안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친일파라는 용어는 거의 뭐 한 차례만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보좌역이나 앞잡이였다. 즉 전쟁에 이렇게 동원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반대되는 건국절이라는 말,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건국절이라는 말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건국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의 출발을 언제로 잡냐는 문제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알고 있는 4대 국경일이 이제 광복절이죠. 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에서 광복절 45년 8월 15일을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그날 광복절로 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뉴라이트 주장들은 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48년 8월 15일 이때가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48년 8월 15일을 그래서 광복절 없애자는 얘기, 아주 국경일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국절로 바꾸자고 법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넘었으면 틀림없이 이 법안을 바꿨을 겁니다. 법원 올려다 계속 이게 안 됐거든요. 광복절을 없애고 건국절로 바꾸자. 45년 대신 48년을 기리자. 이 얘기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 교과서 보면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제일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럼 45년과 48년의 차이는 뭐냐면은 45년 광복절을 강조하게 되면 뭐가 강조가 되냐면 독립운동이 강조가 되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던. 그렇게 되면은 친일파들의 비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의 후손들로 볼 때는 광복절이 무지무지 껄끄러운 겁니다. 독립운동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48년도 기리게 되면은 45년 이전의 역사는 더 이상 거론 안 해요. 45년부터 48년 사이에 그때는 어떤 세력들이 판을 치냐면은 독립운동 세력들은 분단 정부가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통일운동을 하고
이 분단 정부를 세우자는 게 친일파들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친일파들이 건국공로자가 되는 겁니다.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각종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각종 정치 깡패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건국공로자로 올리자. 이게 바로 건국절 얘기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친일파 문제를 세탁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헌법을 부정하게 돼요. 우리나라 헌법은 1919년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 정신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평화통일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근데 독립운동을 가능하면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 세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축소해서 가르치라고 해요. 근데 이유를 뭘 드냐면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너무 많다. 학습 부담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적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그러니까 이유도 참 군색하지만 결국은 독립운동사를 가르치게 되면은 대립, 흑과 백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이 대립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 이제 건국절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나왔어요. 이명박 정부에 건국절이 나오니까 이 독립유공자 후손들 광복회에서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받은 훈장은 다 가짜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훈장 반납 운동을 벌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없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넘어간 거를 다시 이렇게 교과서에 버젓이 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집필 기준에도 건국절 중심으로.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이 역사를 뭐 이렇게 여러분들 친일파를 뭐 면죄부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면죄부 차원이 아니라 친일파를 건국 훈장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한 거는 가능하면 역사에서 지우겠다니. 그러니까 엄청난 그 역사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건 역사 쿠데타 아니냐.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데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할 때쯤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대한민국 언제 세워진 것으로 아느냐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3분의 2가 우리 3.1운동을 위해서 세워졌다. 19년에 나라를 세워졌다. 이렇게 하는 게 3분의 2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역사의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고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웠고 그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뒤집자는 얘기입니다. 이 건국절 얘기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 세력의 핵심인데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얘기가 들어있고 일제시대는 이렇게 오류가 돼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국정화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것을 용납하는 순간 우리 가치관이 다 전도되는 거죠. 가치관이 다 전도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같은 사고 자체가 완전 거꾸로 사고해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가 조금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나왔지만 그렇다고 국정화가 폐지된 거는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여당이 정책 공조로서 국정화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걸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국정화는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고 우리 민주 세력도 여기를 용납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 가치관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조금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폐지된 건 아니죠. 어떻게 폐지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 폐지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공감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독립운동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평화통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헌법 재판소가 우연 판결 내려준 게 제일 빠릅니다. 이때 역사 쿠데타를 심판하라 하면서
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판결 내리면 물론 다 무효가 되니까 국정제는 그대로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법부를 뭐 그렇게 별로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40%밖에 안 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92년에 한번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이건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지금 20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을 내는 건데 그럼 똑같은 판결 나오지 않겠냐? 뭐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상황이 몇 가지 좀 바뀐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2013년에 유엔이 국정화는 잘못됐다는 국제사회가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권고를 잘못했다고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그걸 무시하면서 국정화는 옳다 이렇게 판결하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유엔에다 청원을 해놨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이 국정자 문제에 대해서 유엔의 입장을 좀 밝혀달라. 아마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 6월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유엔이 베트남도 폐지하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국정제가 옳다 이런 판결 내릴 기는 없을 것 같고 유엔의 권고는 틀림없이 국정제를 이제 그건 옳지 않다. 언제까지 계속 그런 입장을 밝혀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유엔이 한 5월 내지 6월쯤에 한국에 아까 그 국무부도 표현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듯이 유엔도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때를 계기 그런 판결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유엔이 그렇게 권고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거 아니니까 우리 사회가 계속 그런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 여론과 운동을 확산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국정교과서를 저희가 우연 심판을 낼 때 92년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국정교과서 우연 심판을 낼 당시에 국민들의 여론이 확인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36대 53 그것도 확인된 거지만 그건 그냥 막연한 여론이고 더 정확한 여론이 나왔는데 정부가 그 국정제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이 의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45만 명 정도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육부는 가능하면 이 의견을 안 받으려고 일반적으로 이메일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놓고 팩스만 딱 한 대 놓고 의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냥 엄청 이렇게 무려 45만 명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30만 명 이상이 국정제는 안 된다. 그리고 15만 명 정도가 국정제가 좋다 했는데 그 15만 명도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뭐 그게 좀 뭐 조작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문의 3사람 중 2명이 국정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그건 확인된 의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국정제는 여론도 그건 잘못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시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헌재가 엄청 부담을 느낄 겁니다. 언제까지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안을 심리할 때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거를 심리한 적은 없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헌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 주체예요. 그 헌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헌재가 그건 옳다. 이렇게 판결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기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이 3분의 2가 그건 잘못됐다고 의견 표현한 것이 저희들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헌재가 그거를 만일 바꾸려면 반대 논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또 국제사회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만들어내야 돼.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만들어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재판소가 우연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고 거기 눈치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가능성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희박하다고 보고 합헌 판결도 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니까 제가 제 추측은 질질 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질 끌 거다. 그냥 갖고 앉아 있는 거죠. 그냥 마구 갖고 앉아 있는 거.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에 헌재가 우연 판결을 내려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법원에서
지금 요 국민들이 알기 쉽게끔, 왜냐면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니까, 요 왜 국정교과서가 문제냐, 그러니까 한 1000여 페이지 되는 책을 그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건 국민들이 읽기 힘드니까 이렇게 쉽게 읽게, 왜 이 문제가 국민들이 사실 결정권자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 우연이라는 걸 알고 항의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엊그저께 이 책을 내갖고 많은 국민들한테 읽히게끔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1차적인 것은 역시 헌재가 키를 쥐고 있는데, 헌재가 그렇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뭐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거죠. 다음 두 가능성이 다 있지만, 그건 뭐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위험 요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요소는 있다. 그렇지만 그 위험 요소를, 그 합헌으로 갈 위험 요소 있지만 그 위험 요소를 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권고, 또 국민이 3분의 2가 반대한 거, 이런 거를 넘어서면서까지 위험 요소를 할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엔에서 곧 권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이걸 냈으니까 거기서 어떤 권고가 나오리라는 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 권고가 나오면서 이게 전 국민 운동으로 좀 확산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지금 뭐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뭐 야당 공조 1호 법안이 국정화 폐기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전에 시민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법안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 문제와 국정화 문제, 테러 방지법 그 폐기, 이게 세 가지였는데 10개 중에 1, 2, 3일 다퉜는데, 그러니까 국민 여론 눈치를 이 사람들 보니까 국민 여론들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법안으로 또 이걸 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 여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게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역시 국민들이 이제 많이 이 국정제 문제를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국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약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에서 알기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한 장짜리는 너무 무성의한 것 같고 좀 심도 있게 알고 싶은 국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소셜 펀드라고 해서 사회적 기금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지금 많이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요걸 읽고 좀 홍보를 해주시고 해갖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우리 역사를 지금 거꾸로 돌리려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학계가 낸 책이 바로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역사자들이 모여갖고 우리 역사학계가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리해갖고 크게 네 파트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건국절 문제, 헌법 문제, 독립운동 문제, 이런 내용을 갖고 정리를 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검정교과서고 그거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직접 검정교과서 집필한 분이, 우리는 정부가 하라는 서술 지침에 따라서 썼고 정부가 검증해줘갖고 통과시킨 책인데 왜 우리한테 그걸 문제 삼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까. 직접 쓴 필자가, 교과서를 쓴 필자가 두 분이 이제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교과서 발행제도는 어떻게 가야 되냐. 그거와 관련돼 갖고 대비적인 나라가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은 가능하면은 자기 과거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조작하려고 해서 지금 많은 국제사회에서 분노를 이렇게 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독일은 과거 자기의 역사를 가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하는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역사 교육을 우리가 좀 대비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역사 교육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해갖고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었고, 역사학자들이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가장 심도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뭐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그게 좀 힘드시다면 요 쉽게 쓴 요 책, 아니면 헌법에서 우연이 왜 우연인지를 또 정리한 책, 이런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읽으셔갖고 요번 기회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고, 그래갖고 요번에 총선의 분위기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제도가 폐지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를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정제도가 폐지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교과서 저지를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역사정의 실천연대라고 홈페이지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모아놨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시면은 역사정의 실천연대를 치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 자료가 쭉 모아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